여보, 삼겹살 구워 먹게 불판 좀 가져와. 알았어. 이게 뭐야? 이거? 불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티라노입니다. 빅스마일데이가 3일 전에 끝났네요. 원하는 제품들은 많이들 구매하셨습니까? 11월 달은 여러모로 소비가 많아지는 달이죠. 광군절도 그렇고 쇼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몇 달치 월급을 갈아 나오신 분들도 있던데요. 여러분들의 지갑은 안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전 일단 지갑이 먼저 털린 다음에 명치랑 죽방이 털렸는데요. 결제 알림을 지웠어야 됐는데 팀이라지를 못해가지고 아무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뭘 할 거냐? 빅스마일데이 때 지른 MSI 브라보 15 A4 DDR이라는 제품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커뮤니티에 추천을 드렸던 바와 같이 빅스마일데이 때 쿠폰 할인가 포함해서 71만 6천 원 정도에 구매를 했고요. 램값 그리고 업그레이드 비용까지 합쳐서 약 77만 원 정도가 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 제품 빨리 리뷰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마음이 좀 급했었는데요. 램 업그레이드 하느라고 MSI 센터까지 다녀오느라 시간이 걸렸습니다. 진짜 제가 램을 돈 주고 업그레이드를 하다니 이런 경험은 또 처음이네요. 자, 여러분들 이제 준비되셨습니까? 시작해요. 박스를 뜯어보죠. 박스는 역시나 두 겹이네요. 안에서 검정 박스가 나오고요. 일단 박스 사이즈는 상당히 컴팩트합니다. 무게는 확실히 묵직하긴 합니다. 안에는 역시나 흰색 부직포네요. 저번에는 제가 넘겨 짚었었던 것 같은데 AMD 계열은 흰색 부직포고 인텔은 검은색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어댑터도 들어있고요. 야, 진짜 어댑터 사이즈 끝내주는데요? 치코니 파워 테크놀로지라고 써있고 180W짜리입니다. 와, 이거 생각보다 엄청 무거워요. 조금 과장하면은 그램 본체 무게 뺨치는 수준일 것 같습니다. 봉지 한 겹에 부직포까지 두 겹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빼내주면 와, 이거 정말 공격적으로 생겼군요. 이 존재감 용 이상인데요? 썬더버드인 것 같은데 그래도 페인트 도장이 아니라 약간 메탈릭하게 각인을 해놔서 디자인은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보면 볼수록 취향 많이 타게 생겼네요. 일단 여자분들은 엠블럼만 보고 뒤로 가게 누르실 것 같은데 상판은 알루미늄 소재이고요. 세로로 길게 헤어라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헤어라인이 3D로 해놓은 게 아니라서 표면 질감이 맨들맨들하게 굉장히 그로스한 재질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 찍을 때요 수십 번도 이렇게 불어가면서 닦아줬어요. 전 그렇게 손에 땀이 많지 않은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의 지문 자국이 남는다. 손에 기름기 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닦을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부터 얼룩덜룩한 디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로폭은 가장 긴 쪽인 가운데 기준으로 253mm, 양 사이드 기준으로는 250mm로 15.6인치 치고는 살짝 긴 편이고요. 가로는 360mm, 두께는 약 22mm 정도 측정이 됩니다. 무게는 본체 1.93kg, 어댑터는 무려 752g으로 합계 2.68kg이에요. 어댑터 무게 어마어마하죠? 상판을 제외한 모든 부분은 플라스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시다시피 하부면은 건담을 연상시킬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뚫어놨습니다. 근데 좀 의문이 드는 게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뚫어놓은 사이로 펜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하판이 거의 딱 기판 아래에 붙어있다 보니까 쿨러에 해당되는 부분에 흡기 구멍이 안 뚫려 있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방열판들로 인해서 이미 달궈진 공기를 빨아서 배기하는 구조란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냉각 효율이 더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냥 이런 정도로 시원하게 다 뚫어놨다라고 하면은 양 옆에까지 완벽하게 다 뚫어서 쿨링에 좀 더 도움이 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하판에는 팩토리 실 보이시죠? 임의로 개봉하면 안 된다는 MSI의 강한 의지이니까 감안하셔야 하고요. 와, 근데 좀 이쁘게 띄어서 새로 붙여주지 그냥 드라이버로 뚫고 그 위에다가 하나를 더 붙였구만. 내 25,000원 돈 받으러 왔는데 뭐 그거까지 알아야 되니? 포트 살펴보죠. 왼쪽 면부터 살펴보면은 전원 포트, HDMI 1.4 포트. HDMI 1.4? 게이밍 노트북이? 1.4라니. 오른쪽은 오디오 콤보 단자, USB 3.2 Gen 1 A 타입 포트 2개와 C 타입 2개, 그리고 이더넷 포트와 켄싱턴 락이 위치해 있습니다. 전면부에는 특별한 부분이 없고요. 후면부에는 쿨러, 배기홀이 양쪽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왼쪽 면에도 배기홀이 뚫려 있는데요. 할 수 있는 한 배기홀을 여유 있게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모니터 힌지는 최대 135도까지 열리게 되어 있어요. 입 안에 디자인도 살펴보도록 하죠. 모니터 하단면 쪽으로는 음각으로 MSI 로고가 큼직하게 박혀 있고요. 전원 버튼은 90년대 후반 사이버틱한 분위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모양이에요.
알루미늄에 살짝 휘어지는 특성을 이용을 해서 만든 버튼인 것 같은데요. 와, 정말 엣지 있는데요? 디자인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요,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제 취향은 아니에요. 정말 가성비에 치중해서 만든 티가 나는 그런 만듦새입니다. 힌지 쪽만 보더라도 유격 상태가 상당해가지고 선 지나다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힌지 자체도 약간 단단하다는 느낌 없이 흐느적흐느적한 느낌이 듭니다. 물론 이 가격대에 가성비 노트북을 사면서 이 이상의 품질을 바라는 게 조금 어려운 거긴 하지만 하우징 자체가 굉장히 엉성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이 제품은 삼성 3200 8GB 램 하나와 같이 MSI 서비스 센터로 보내가지고 업그레이드를 받았고요. 기존에 이 안에 있던 삼성 8GB 3200 램과 함께 16GB 듀얼 채널로 작동을 합니다. CPU는 라이젠 르누아르 4800H 제품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7나노 공정으로요, 8코어 16스레드, 베이스 2.9, 부스트 4.2GHz로 작동을 합니다. S3 캐시는 4MB짜리 2개이고요. TDP는 45W, 메모리는 DDR4 기준으로 3200을 지원해요. 내장 그래픽으로는 라데온 그래픽스 7코어 제품을 탑재를 하고 있고요. 클럭은 최대 1600MHz로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외장 그래픽 역시 라데온 RX 5500M 제품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벤치 사이트 비교 기준으로 모바일용 GTX 1650 Ti에서 GTX 1660 Ti 사이의 성능 정도로 볼 수 있는 녀석인데요. 다만 해당 벤치가 작업용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감안해서 한 벤치이기 때문에 실제 게임 테스트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와이파이 모듈은 인텔 AX200이 달려있고요. 와이파이 6와 블루투스 버전 5.1을 지원을 합니다. 메모리는 기본 8GB에 1개의 슬롯을 추가로 제공을 해줍니다. 저장 장치는 키오시아 NVMe 256GB 제품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키오시아, 브랜드명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냥 도시바의 SSD 브랜드가 키오시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크리스탈 디스크마크 점수 보시고요. 더티 테스트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결과로는요, 확실히 D램 리스는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MSI 모던 제품을 소개드릴 때 봤었던 킹스톤에 비해서는 확실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니터는 15.6인치 144Hz IPS FHD 프리싱크가 내장된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NTSC 45%의 색역을 가졌고요. 밝기는 250니트예요. 레노버 리전이나 에이수스 터프와 비슷한 스펙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죠. 근데 이 모델은 다른 디스플레이에 비해서 약간 캘리 값이 다른 건지 푸딩딩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캘리브레이터로 제가 확인한 값은 아니라서 정확한 정보는 아니기는 한데요. 모니터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한번 보고 구매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프리싱크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게임할 때는 진짜 괜찮아요. 제가 게임 영상 중에 멈춰있는 사진을 몇 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찍고 있는 카메라와 디스플레이 사이의 주사율 차이로 인해서 약간 잔상이 잡히기는 하지만 화면이 찢어지는 테어링 현상은 아예 없죠. 이것 때문인지 게이밍 시에는 상당히 눈이 편합니다. 아주 훌륭해요. 이거는 따봉 드리겠습니다. 모니터 베젤은 좌우측 7mm, 상단 17mm, 하단 30mm로 측정이 되고요. 비교군 제품들에 비해서 베젤이 넓은 편은 아니라고 설명드릴 수 있지만 스티커로 슬림 베젤이라고 광고할 거리는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슬림이라고 한다면 이런 정도는 돼야지. 돼지야. 키보드는 과감하게 10키를 잘라버렸습니다. 15.6인치 바디에 10키를 잘라버리다 보니까 좌우측 공간이 이렇게 많이 비어있는데요. 10키 리스로 갔으면 키 간격이나 사이즈를 조금 여유있게 해주는 것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냥 MSI 모던에 들어갔던 그 키배열 그대로입니다. 조금 아쉽죠? 이렇게 양쪽으로 공간이 남으면 여기에다 스피커 딱 넣어주면 진짜 좋은데 아마도 배기를 위한 히트싱크가 이 바로 아래 위치에 있어서 설계적으로 조금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방향키는 MSI의 자랑이죠. 이 모양의 풀사이즈 방향키가 들어가 있습니다. 키감은요, 이 제품 굉장히 특이한 편이에요. 사이즈나 모양 부분에서 봤을 때는 MSI 모던 제품이랑 크게 차이가 느껴지지 않긴 하거든요. 그런데 키감은 오묘하게 다릅니다. 이걸 말로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기계식 중에서 청축 누르면은 일단 한번 누를 때 느낌 나고 뒤에 찰칵하면서 한 번 더 눌려졌다라는 신호가 손으로 전해지잖아요. 근데 이 제품 키높이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누를 때 1차 타건 느낌, 바닥에 닿을 때 딸깍하는 느낌이 납니다. 비슷한 키감이라고 한다면 애플 키보드의 키감이랑 가장 비슷한데요. 상대적으로 키압이 있다라고 느껴지긴 하지만 구분감적으로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게다가 만족스러운 키감에 비해서 팜레스트가 약간 훌렁훌렁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엄청 낭창거려요. 단단한 느낌을 주지 못해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MSI
MSI 이래도 되는 거야? 나한테 왜 그랬어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네가 어떻게? 트랙패드는 살짝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는데 위치가 좀 이상해요. 정중앙도 아니고 스페이스바를 기준으로 봐도 딱 센터에 놓인 게 아니기 때문에 살짝 위치가 애매합니다. 거기다가 하부와의 유격이 상당해요. 보시다시피 최상단 부분을 제외하고는요, 약 3분의 1 지점부터 손가락만 대더라도 턱턱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유격이 꽤나 있는 편이에요. 물리적 클릭감과 슬라이딩 느낌은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긴 하지만 하부 유격으로 인해서 손가락을 댈 때마다 걸리는 느낌이 썩 만족스럽지는 못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피커는 2W짜리 2개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하부를 향하고 있어서 별로 그렇게 소리는 좋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긴 하는데 들어보시죠. Oh, now that is what they all say when they see me pouring some more. Oh, you think it's empty again? Better fill it up before I go. 소리를 들어봤을 때 중음역대와 고음역대의 처리에 비해서 중저음 이하, 저음역대의 해상도가 조금 허접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캠은 720p 30프레임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야, 이거 뭐 네 집 자식인지 얼굴에 복이 붙었구만, 그렇지 않습니까? 돼지야. 캠의 화질 그냥 나쁘지 않아요. 같은 라인업에 해당되는 레노버 리전 5보다는 확실히 좋은 품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화상 회의용이나 영상 통화용으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리적 프라이빗 락 기능은 빠져 있고요, 펑션 키를 이용한 락을 지원합니다. 배터리는 51W 제품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밸런스 모드 모니터 최대 밝기 기준으로 유튜브 FHD 영상 1개 플레이 시 92%에서 꺼지기 직전까지 약 4시간 6분 정도를 버텨줬습니다. 외장 그래픽까지 켜져 있는 상태로 테스트한 것 치고는 나쁘지 않죠. 저전력 CPU를 탑재한 제품들에 비해서 퍼포먼스 라인의 CPU는 기본적으로 TDP가 꽤나 셉니다. 이 제품에 들어간 라이젠 4800H의 경우 기본이 45W, 제조사에서 커스터마이징을 해도 최소 35W로 동작되도록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전력 소모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다 이런 제품들은 대부분 들고 다니시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저번에 보여드렸었던 모던 15 타이거 레이크 제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저전력 CPU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52W라는 배터리를 가지고 4시간 15분 정도밖에 못 버텨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이 제품에 들어간 CPU를 고려를 했을 때 이 정도 배터리 타임은 나쁘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 녀석 성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연결 상태에서 퍼포먼스 기준으로 측정을 했고요. CPUG 벤치 결과는 싱글 514.8포인트, 멀티 5282.9포인트예요. 와, 이게 정령 모바일용 CPU가 맞습니까? 와, 어마어마한데요? 요즘에 엄청 핫한 5600X 다들 알고 계시죠? 이 녀석의 멀티 점수가 약 5000점 정도 나오거든요. 싱글 점수에서는 물론 5600X가 이 제품에 비해서는 훨씬 좋아요. 100점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하지만 노트북에서 멀티 점수가 5300점에 육박한다니, 와, 이거는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밖에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시네벤치 R20은 퍼포먼스 기준으로 약 3900점대, 밸런스 모드 기준으로는 약 3600점대를 뽑아줍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정말 CPU 성능 하나는 오지네요. 제가 오늘은 웬만하면은 동무들 안 부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건 안 부를래 안 부를 수가 없네. 동무들 나오세요. 타임스파이는 CPU 스코어 8215점, 그래픽 스코어 4360점,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피직스 20549점, 그래픽 스코어 12846점이 찍혔는데요. 전 1650ti에 비해서 조금 낮다길래 별로 기대 안 했었는데 꽤 차이 납니다. 점수로만 판단했을 때는 딱 1650ti와 1660ti의 중간 정도의 포지션을 보여줍니다. 게임 테스트도 같이 진행을 해봤는데요. 일단 롤입니다. 풀옵션 기준으로 평균 140프레임, 1% 로우가 100프레임대가 측정되고 있는데요. 하이브리드 모드로 작동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강제로 내장 그래픽을 죽여주면 조금은 프레임 상승이 되기는 합니다. 다만 MSI 드래곤 센터 소프트웨어에서 이거 스위칭 모드를 지원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변경할 때마다 장치 관리자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막 비활성화 시켜주고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프레임도 약 10프레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는 않기 때문에요. 글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144Hz 정도는 만족하는 프레임이 나오기 때문에 크게 더 신경은 안 쓰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다음은 오버워치입니다. 최상업 기준으로 60프레임대, 높음 옵션 기준으로는 90프레임대, 낮음 옵션 기준으로는 120프레임대를 보여줍니다. 생각보다 프레임이 잘 안 나오죠. 롤은 스위칭 때문에 로드율을 잘 못 뽑아서 그렇다라고 쳤는데 옵치는 지금 로드율이 99% 나오거든요. 어허,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던 리전 5에 들어가 있는 GTX 1650보다도 게임 프레임이 더 안 나오고 있어요. 잘못 추천했나? 일단 사과부터 죄송합니다. 다음은 GTA 5를 한번 보죠. 보통 옵션 기준으로 평균 120프레임대, 하위 1%는 약 70프레임 정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배틀그라운드입니다. 이건 또 뭐야? 배그는 또 잘 나오는데요? 지금 국민 옵션 기준으로 플레이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평균 130프레임대, 하위 1%는 80프레임대로 1650과 1650 Ti보다는 소폭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약간 뭐랄까 게임에 따라서 특성을 타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점수는 1650 Ti, 1660 Ti의 딱 중간 점수가 나오기는 하지만 게임 성능은 1650 Ti, 게임에 따라서는 1650과도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게임 성능을 가진 것 같으니까요. 그런 정도의 외장 그래픽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쉽긴 하네요. 자, 이제 올 것이 왔네요. 발열과 소음입니다. 팩토리실의 위험 때문에요, 합판을 개봉을 해보진 않았지만 실제로 합판 에어홀 사이로 샛노란 구리 파이프가 엄청나게 지나다니는 게 그냥 눈에도 보입니다. 스펙시트 소개 페이지에 보면은 히트 파이프가 무려 6개라고 하는데요. 4600H가 달려있었던 리전 5 리뷰해드렸을 때 히트 파이프가 달랑 3개였었거든요. 특별히 리전 5에 비해서 더 좋은 외장 그래픽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6개나 달려있기 때문에 쿨링이 엄청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아니에요. 4800H 아주 그냥 불판 중에 불판입니다. 온도가 어마어마해요. 퍼포먼스 기준으로 측정을 했을 때는요, 대부분 벤치와 게임 후 온도가 90도를 가뿐히 넘깁니다. 아주 그냥 후끈후끈해요. 빡세게 게임을 돌리면 최대 99도까지 찍히게 되는데요. 이게 4600H에 비해서 딱 2개의 코어가 더 들어간 건데 4600H랑은 완전히 딴판입니다. 사실 초창기부터 4800H의 발열에 대한 이슈는 계속적으로 있어 왔어요. 어마어마한 성능을 가진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이게 과연 노트북 CPU인가, 그냥 데스크탑 CPU를 TDP 제한만 걸어놓고 때려넣은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이 많았었죠. 그만큼 발열이 대단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퍼포먼스 모드로 배그를 하면은 99도가 찍히는데요, 정말로 키보드가 엄청나게 뜨거워요. 리전 5 불판 키보드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그거랑 용호상박 수준으로 뜨겁습니다. 물론 드래곤 센터에서 밸런스 모드로 변경을 할 때는 불판 온도가 상당히 많이 꺾이긴 해요. 히트 파이프 개수가 좀 차이 나기 때문에 4600H 제품이랑 직접적인 비교는 좀 어렵긴 하지만 밸런스 모드로 변경 시에는 4600H 정도로 발열 제어를 하면서 사용이 가능했어요. 단 주의하셔야 될 점은 성능도 4600H 정도로 깎인다라는 점이에요. 진짜다? 진짜. 일단 일반적인 게이밍 환경에서는 4600H 제품과 4800H 제품이 퍼포먼스가 크게 차이는 나진 않기 때문에요, 이 제품은 웬만하면 밸런스 모드로 딱 고정을 하시고 쓰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영상 편집이라든지 뭔가 핫한 성능을 원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이 녀석에게 쿨링이 도움되는 그 무엇인가를 좀 준비해놓고 퍼포먼스로 사용을 하시기를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은 AMD 르누아르 라이젠 7 4800H 제품이 탑재된 MSI 브라보 15 A4 DDR이라는 제품에 대해서 진하게 알아봤습니다. 데스크탑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성능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벤치에 비해서 조금은 아쉬운 성능을 보여주는 외장 그래픽, 그리고 높은 발열로 인한 약점을 보여준 제품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제 얘기 듣고 70만원 초반대에 구매를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 가격대에 구매한 여러분들이 바로 위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벤치 결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론 80만원 중반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 제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제 취향 아닌 이 썬더버드 빼고는 말이죠.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에 주르륵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잊지 마시고요. 이상 티라노였습니다. 고맙습니다.